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교사 윤상영입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수험생과 학부모는 물론 우리 선생님들도 1년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위태위태하게 진행되었던 수능도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물론 수시에도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남은 정시 지원 전략을 세워서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정시는 수시보다 훨씬 더 지원 전략의 중요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지원 전략에 대해서 잘 들으시고 나중에 상담하실 때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강의 드릴 부분은 정시 지원 전략 중에서 서울소재대학의 특징과 지원 전략입니다. 자,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지원 전략의 수립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시 지원 전략을 수립하실 때는 수능 영역별 응시 인원의 변화를 통해서 전체 합격선에 대한 예측을 한번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올해 이제 수험생 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보다 6만 명 정도 줄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당연히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의 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합격선이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하시고요. 실채점 결과에 따라서 응시 인원의 변화를 반드시 좀 살피시고 그에 따른 합격선에 대한 예측 이런 부분을 조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대수능 점수 분석에 따른 특징 그리고 영향력 그 다음에 그룹별 특징을 예측해 보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국어 성적이 수학보다 어려워서 국어 성적이 조금 더 만점이 올라가거나 그러면 국어의 영향력이 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반영 영역 비율에 따라서 영향력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해 시험의 어떤 난이도에 따라서 어려운 과목이 표준 점수가 조금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그 어려운 과목이 영역별 반영 비율과 상관없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올해 같은 경우는 국어가 다른 영역보다 지금 좀 더 어렵게 출제가 되어서 점수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반영 비율 물론 중요하겠지만 국어에서 고득점을 한 그런 학생들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고요. 수학 가형과 나형에서도 지금 현재 여러 기관에서 예측하기로는 가형과 나형의 최고점이 비슷한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지만 작년도에는 수학 가형과 나형에서 나형의 표점이 훨씬 더 높이 올라갔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올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그룹별 대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상위권 대학, 중위권 대학, 또 중상위권 대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지원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자기 점수의 강약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좀 필요합니다. 자, 많은 학생들이 아직도 단순하게 자신의 점수, 원점수라든지 아니면 표준점수라든지 100분위의 단순 합을 가지고 자기 위치를 가늠하고 또 지원 전략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되게 위험한 부분이죠. 일단은 반영 비율을 고려해서 환산해서 반영 비율을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학별 어떤 그 반영 방법에 따라서 환산하는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밀한 점수를 가지고 최종 비교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점수를 가지고 지원 전략을 세울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내가 어느 영역에서 더 강점을 보였고 그래서 나의 그 점수상의 특징을 잘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대학이 어디인지 이런 걸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그룹별 대학의 전형 특징, 그리고 변화된 부분을 파악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부분인데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대학이 상위권 대학부터 중위권 대학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 이제 점수에 맞는 그 그룹에, 예를 들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는 비슷한 점수대이고요.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한 점수대입니다. 그러면 그 비슷한 점수대의 대학들에서 일어난 변화, 나는 서강대가 가고 싶은데 성균관대는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죠. 서강대하고 성균관대는 같은 선택지이기 때문에 내가 서강대를 희망한다 하더라도 성균관대의 변화가 서강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셔서 비슷한 점수대의 대학은 다 묶어서 큰 틀에서 보면 그게 같은 대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 그룹별 대학의 전체적인 특징과 변화된 부분을 파악하셔서 올해 입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룹별 모집 인원의 분포에 따라서 군별 지원 조합을 찾는 겁니다. 정시 지원은 수시와 달라서 가군, 나군, 다군에 각각 한 차례씩의 지원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소신 상향 지원을 할 수도 있고요. 적정 지원을 할 수도 있고요. 안정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내가 어느 군에서 소신 상향 지원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어느 군에서 안정 지원을 하는 것이 유리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별 조합, 그다음에 군별 그 점수대에 따라서 모집 인원 분포를 살펴보시면 어느 정도 나의 방향성을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해주시면 아마 좋은 지원 전략 수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5단계에 걸쳐서 하나씩 거시적인 부분부터 미시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좁혀오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면 아마 좋은 지원 전략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나중에 합격이라는 그런 어떤 열매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점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자, 점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원점수, 표준점수 100분위를 그대로 계산한 단순 점수, 그 다음에 영역별 반영 비율을 적용한 반영 점수, 그 다음에 탐구의 변환 표준 점수. 그러니까 대학에 따라서는 100분위나 표준 점수를 그대로 쓰지 않고 100분위를 기준으로 해서 변환 표준 점수라고 새로운 점수를 부여하는 그런 어떤 점수 체계가 있습니다. 그걸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하죠. 자, 이건 주로 중상위권 대학에서 대부분 탐구 영역에서 이런 점수 체계를 이용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탐구는 과목별로 난이도의 편차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과목별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과목별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변환 표준 점수이고요. 그 점수를 새롭게 부여를 해줍니다. 대학에서. 그럴 경우 내가 성적표에서 받은 그 점수, 탐구 점수는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새롭게 점수를 부여받는 이 점수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변표 점수가 이제 세 번째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별 환산식에 따라서 마지막 최종 환산하게 되면 환산 점수가 나오죠. 그래서 뭐 500 몇 점이 나올 수도 있고요. 700 몇 점이 나올 수도 있고 뭐 800 몇 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점수 체계가 좀 다르다라는 것이고 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점수를 받은 학생들의 원점수를 그대로 더하면 이렇게 381점, 274점 이게 단순 점수이고요. 여기에 이제 영역별 반영 비율, 대학에서 고려하는 영역별 반영 비율을 고려하면 이렇게 달라지죠. 이렇게 되면 이 친구가 지금 381에서 386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거나 국어의 반영 비율이 높아서 조금 더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0분위를 기준으로 하는 여기 100분위 58, 62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71과 85에 해당하는 새로운 표준 점수를 대학마다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점수, 변환 표준 점수를 적용한 점수를 계산해 보면 385.79, 그다음에 마지막 대학별 환산식에 따라 계산을 하면 782.99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맨 왼쪽에 있는 단순 점수보다는 당연히 맨 오른쪽에 있는 환산 점수가 보다 더 정밀한 점수이고요. 나중에 최종 합부를 다르게 되는 부분은 이 환산 점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환산 점수 계산을 통해서 환산 점수를 기준으로 한 전년도 입시 결과라든지 아니면 지원 참고점과 비교를 해서 지원 전략을 마무리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매번 이 점수만을 가지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 이건 대학마다 계산식이 다르기 때문에 대학 간의 비교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지원 범위의 윤곽을 잡을 때까지는 단순 점수보다는 요 반영 점수를 가지고 지원 범위를 내가 어느 대학을 어떻게 쓸지 가군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나군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쓰게 될지 이럴 때는 반영 점수를 가지고 범위를 잡으시면 좋고요. 마지막에 어느 정도 그 군별 지원 조합이 결정이 되면 그때는 환산 점수를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해보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야지만 조금 더 정확한 지원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환산 점수가 왜 중요한지 이 부분을 잠깐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환산 점수에 의한 원점수 합계의 역전 사례인데요. 자, A 학생과 B 학생의 점수를 보면 합계를 냈을 때 B 학생은 표점 합이 380점, 그 다음에 A 학생은 387점으로 단순 점수의 합에서 A 학생이 B 학생보다 7점이 더 높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100분위 같은 경우도 7.5점이 더 높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A 학생의 경우는 지금 국어하고 탐구 점수가 좋은 편이고요. 상대적으로 B 학생은 수학이 점수가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A 학생과 B 학생이 만약에 서강대를 지원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서강대의 환산식에 따라서 점수를 환산을 해보면 A 학생은 799.954 점수가 나오고요. B 학생은 802.98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앞서서 단순합으로 봤을 때는 A 학생이 B 학생에 비해서 7점이 높았지만 지금 현재 대학 기준에 따라서 환산을 해봤더니 B 학생이 오히려 점수가 역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A 학생은 불합격, 그다음에 B 학생은 합격하게 되었죠. 그러면 이렇게 환산을 해보지 않았다면 또 영역별 반영 비율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A 학생은 B 학생보다 본인이 더 성적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만큼 영역별 반영 비율을 고려하고 마지막 최종 대학 환산식에 따라서 최종 계산을 해보는 이 과정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어떤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대학별로 이제 특징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시에서는 모든 대학에 모든 성적대에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자신의 점수에 맞는, 성적에 맞는 그런 대학을 지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편의상 그 지원 가능 점수가 비슷한 그런 대학들을 그룹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편의상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을 최상위권, 상위권, 중상위권, 중위권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상위권 대학은 당연히 서울대하고 연세대, 고려대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상위권은 이제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까지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는 자료는 서울 소재 대학이기 때문에 의대, 치대, 한의대는 지금 제외를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지원하실 때 가장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세 대학은 모두가 다 반영 지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대학별로 발표되는 변표 점수 확인을 통해서 자신의 점수를 계산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2외국어 한문, 인문계 쪽에서 제2외국어 한문을 서울대는 필수로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3등급이 되지 않으면 조금씩 감점해 나가는 구조죠. 그런데 연세대는 제2외국어 한문을 사탐의 한 과목으로 대체가 가능하고요. 고려대는 제2외국어와 한문을 사탐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 대학의 제2외국어 및 한문을 활용하는 방식이 다르고 있죠. 그러면 자신의 어떤 성적 그 체계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서울대는 당연히 자연계에서 과학 2과목을 필수 응시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또 차이점이 뭐냐면 영어예요. 영어의 영향력이 서울대하고 고대는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연세대는 영어가 강합니다. 그럼 내가 영어가 1등급이라면 당연히 연세대 쪽을 선택하는 게 좋을 거고요. 만약에 영어가 2등급이라면 서울대나 고려대 쪽을 선택하는 게 조금 더 나은 전략이 될 수 있겠죠. 단순하게 지금 지원 가는 점수를 보고 지원할 것이 아니라 경쟁률이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전년도의 충원 합격 사항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합의 흐름까지도 살피면서 지원 전략을 세우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위권 대학입니다.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마찬가지로 표준 플러스 변표, 그러니까 국수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그 다음에 탐구 영역은 100분위를 활용한 변환 표준 점수를 쓴다는 건 최상위권 대학과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탐구의 영향력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탐구의 영향력은 두 가지로 결정이 됩니다. 첫 번째 반영 비율이고요. 두 번째는 변환 표준 점수의 극간 점수 차이를 통해서 탐구가 영향력이 클지 아니면 탐구가 영향력이 작을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연세대나 고려대도 마찬가지지만 이쪽 대학에서 차이가 좀씩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위권, 중상위권 내려가면서 변표 점수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 서강대, 성균관대 상위권 대학에서는 서강대가 수학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46.9%에서 45.2%로 약간 감소를 했지만 여전히 높다라는 거. 거기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강대는 수학 가형에 가산점 10%가 들어가요. 그러면 나는 가형이고 상대도 가형이면 상관없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받은 점수의 10%를 더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10%의 가산점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는 과탐 2를 선택한 친구들한테는 3%의 가산점이 들어갑니다. 이따 제가 자료로 보여드리겠지만 따라서 한양대 자연계에는 과탐 2 선택자들의 합격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2외국어 한문에 있어서도 성균관과 한양과 이화여대는 대체가 가능하지만 서강대는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내가 제2외국어 점수가 안 좋거나 없거나 그런 경우 불확실하지 않는 확실한 친구들끼리의 경쟁을 원한다면 서강대, 위쪽 대학에서는 고려대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화여대는 계열별 통합 선발을 한다. 하지만 일부 모집 단위는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내려가면서 영어에 대한 유불리를 확인하시는 그런 어떤 전략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상위권, 이제 흔히 말해서 중경외시라고 하는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 외국어대 라인의 대학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반영지표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가 보면은 인문에서는 국어하고 수학이 40%, 그 다음에 자연계에서는 수학이 40%,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가 영어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 25%, 20%, 인문, 자연 이렇게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려 봤고요. 이 라인의 대학들은 모두가 다 제2외국어 한문을 사탐의 한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경희대 같은 경우는 가군의 모집 단위는 전부 서울이고요. 나군은 국제 캠퍼스, 그러니까 수원에 있는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복수 캠퍼스를 운영하는 대학인데 점수의 차이가 약간은 있습니다. 같은 대학인 건 분명하지만 실제로 점수를 따져보고 지원 전략을 세울 때는 경희대는 중상위권으로 묶이지만 경희대 국제 캠퍼스는 중위권 쪽으로 조금 더 가깝게 점수가 형성이 되니까 구분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국 외대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언어의 학과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리고 모집 인원도 적죠. 그러니까 입시 결과의 편차가 상위권 학과에서 중하위권 학과로 내려갈수록 편차가 조금 더 달라진다는 부분. 그리고 모집 인원이 적기 때문에 경쟁률이나 다른 기타 외부 요인에 따라서 변수가 있을 수 있는 요지가 크다. 그럼 나중에 한국외대는 이러한 특성을 활용해서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위권, 흔히 말하는 건, 동, 홍, 숙 라인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분할 모집이 조금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 대학에 따라서 분할 모집하는 그런 양상도 조금씩 달라지죠. 건국대는 가나다군, 동국대는 가나군, 홍익대는 다군만 모집하고요. 숙명여대는 나군에서만 모집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숙명여대가 특히 그런데 모집 단위나 계열에 따라서 수능 반영 방법이 다른 대학들이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인문계는 사실 다른 어떤 그 수능 반영 방법을 택하지 않지만 자연계는 일부 모집 단위 같은 경우는 뭐 수학의 가나형을 풀어준다든가 탐구에서 사고탕을 풀어준다든가 일부 모집 단위에서 그런 경우가 있지만 숙명여대가 조금 더 그런 게 심하다라는 거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홍익대는 제2외국어 한문 사탐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대학들은 다 가능하죠. 건국대는 자연계열에서 영어 2등급까지는 만점 처리를 해줍니다. 이런 부분들은 내가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그 비슷한 수준의 대학들에서 차별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고 나의 점수 특성에 맞는 대학을 고르실 때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 중위권 대학 아래로 내려가면서 서울에 있는 대학, 이제 인서울의 대학을 보시면 대학별로 반영 지표가 다양해지죠. 그러니까 건동홍숙 위의 대학들은 전부 다 표준 플러스 변표의 점수 반영 지표를 활용하는데 이 아래쪽부터는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건대, 동국대, 숭실대, 광운대는 표준 플러스 변표 체제를 쓰지만 국민대, 숙명여대, 단국대는 백분위를 쓰게 되고요. 홍익대는 표준 점수, 세종대학교는 탐구에서만 또 백분위를 쓰는 이런 어떤 대학에 따라서 반영 지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그 성적 에 따라서 유리한 반영 지표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살펴보셔야 될 게 뭐냐면 모집 인원이죠. 모집 인원은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가군 쪽에서는 자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은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군 쪽에서 지금 3그룹과 5그룹 또 6그룹에서 인원이 조금 늘었고요. 그 다음에 나군에서는 2그룹에서 지금 한 70명 정도가 감소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다군에서는 3그룹에서 이제 한 50명 정도가 증가한 모습.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입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열입니다. 자연계열도 역시 가군의 3그룹에서 모집 인원이 좀 많았고요. 그 다음에 나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3그룹 쪽에서 지금 흔히 말했던 3그룹이라고 하면은 중경외시 라인인데 거기에다가 지방교대하고 이런 부분이 섞일 수 있겠죠. 그럼 이 라인에서 지금 자연계 쪽에서 점수가 조금 더, 물론 지방교대는 인문계 쪽에 좀 더 많은 지원자들을 확보하고 있지만 자연계 학생들도 교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좀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넣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영향은 인문계 쪽에 더 많이 미칠 거고요. 그럼 이 라인에서는 지금 모집 인원이 조금 더 늘었기 때문에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는 합격선이 조금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그룹에서 지금 나군과 다군의 모집 인원이 좀 많이 늘어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 확인하시면서 나중에 지원 전략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역별 반영 비율은 지금 보시면 이제 예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성한 쪽에서는 국어하고 수학에서 반영 비율이 높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는 수학하고 탐구 쪽에서 높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지금 보시면 한양대 인문 계열 쪽은 탐구가 30%를 반영하고 있죠. 그러면 비슷한 수준의 대학에서 내가 탐구를 잘했다라고 하면 한양대 쪽을 생각하시는 게 좋은 대학 선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따져보시면 나한테 유리한 대학이 어디인지를 아시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지원 전략에서 나중에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위권 대학에서는 주로 보시면은 국어하고 수학이 조금 더 높지만 그리고 탐구가 상대적으로 좀 높고요. 국어하고 수학이 상위권 대학에 비해서는 점수가 비율이 좀 낮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시면 좀 다른 특성들이 보입니다. 광운대학교 경영계열, 그 다음에 숭실대학교 경상계열 이쪽은 수학이 반영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상경이나 이쪽 계열은 수학의 중요성이 크다라는 걸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탐구가 상대적으로 그 위에 중상위권이나 상위권 대학보다는 비중이 좀 더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영역별 반영 비율 확인하시는 것, 그래서 유리한 대학 찾는 건 또 해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자, 자연계 쪽은 역시 수학, 그 다음에 탐구 쪽 반영 비율이 좀 높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엔 제가 뺐지만 숙명여대는 모집 단위에 따라서 반영 방법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 살펴두실 필요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하나씩 또 고려해야 될 부분. 상위권 대학 쪽에서는 서강대학교의 그 수학 가형의 가산점이 얼마만큼의 영향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년도 사례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서강대 인문계열에 그 지원한 사례가 총 78건,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수합한 자료 78건 중에서 가형을 선택하고 지원한 학생들이 24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몇 명이 합격을 했냐면 8건이 합격을 했죠.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지원 비율도 높지만 합격 사례도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계열로 넘어가는 거죠. 이런 경우 보통 교차 지원하면 인문계 아이들이 자연계열로 많이 넘어가는 경우인데 상위권 대학에서 특히 서강대 같은 경우는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계 쪽으로 넘어가는 사례들이 조금 있다라는 부분을 좀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작년 같은 상황을 한번 보시면 이게 재작년하고 작년에 그 대수능의 점수 체계인데 작년에는 수학 나형의 만점이 149점이에요. 그리고 수학 가형의 만점이 134점. 즉 똑같이 만점을 맞으면 수학 나형의 표준 점수가 훨씬 더 높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형에 비해서 가형이 아주 유리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24명의 자연계 지원자가 인문계로 넘어갔고 그중에서 8명이 합격을 했다는 거죠. 그럼 그 전에는 19년도에는 가형이 133, 나형이 139 그랬어요. 차이가 조금 더 좁았죠. 이렇게 됐을 때 가형의 10%를 받게 되면 13점이 더 들어가죠. 그러면 146점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만점에서 나형보다 훨씬 더 높아지게 되죠. 이럴 경우에는 수학만 잘하고 다른 영역이 부족한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계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올해 입시 이제 결과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지금 예상되기는 가형과 나형의 만점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도 똑같이 자연계에서 수학을 잘 본 자연계 학생들이 서강대 인문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인문 교차 지원자의 수가 100분위 평균이 어떻게 되느냐? 대략 한 92.5점 정도. 그런데 자연계 합격자들의 수가 100분위 평균은 95.8점. 즉 자연계 쪽의 경쟁력을 갖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인문계 쪽으로 좀 넘어간 그런 학생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표본에 의한 조사이기 때문에 일반화시킬 수 없다라는 부분. 이후의 얘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표본을 통해서 분석한 자료들은 특히나 정시 같은 경우는 일반화시키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고려를 해서 지원 전략을 세우실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 반영 방법에 따라서 유불리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A 학생이 전체적으로 1점이 낮고 B 학생이 1점이 높습니다. 그런데 B 학생은 영어가 2등급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서강대 쪽에서는 똑같이 전체적인 총점이 높은 B 학생이 환산을 했을 때 점수가 높지만 성균관대하고 한양대 같은 경우는 A 학생이 역전을 시켰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균관대하고 한양대는 영어의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신이 영어가 2등급일 때 이게 불리하게 적용할지 아니면 유리하게 작용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제2외국어 한문 이것도 확인을 해 두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의 대학에서 이렇게 반영이 되는 대학들이 있고요.
탐구로 대체가 되는 대학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탐구가 대체가 안 되는 대학이 있습니다.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홍익대, 건국대, 국민대, 숭실대 이렇게 지금 비교가 되죠. 그랬을 때 내가 제2외국어에서 좋은 점수를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대체가 될 수 있는 대학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정시 지원 전략 세울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한양대 앞서 말씀드렸지만 과탐2에 가산점 3%를 부여하는데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합격자가 많은지. 2019 대입에서 지금 보니까 성균관대하고 비교를 했을 때 성균관대는 13.2%, 2를 선택한 합격자가 한양대 같은 경우는 38.7%였어요. 2020 대입에서는 표본이 좀 적었습니다. 성균관대는 0.02%, 그러니까 한 건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31.8%. 즉 다시 말해서 학생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과탐2를 선택했기 때문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을 선택을 해서 찾아가더라. 그럼 나도 마찬가지로 2를 선택했으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비슷한 수준의 대학이라면 성균관대보다는 한양대를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인 지원 전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대의 특징과 지원 전략. 자, 서울에도 교대가 있기는 하죠. 서울교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교대의 특징과 지원 전략을 집어넣는 거는 제가 아까 그룹핑했던 대학 중에서 상위권 대학하고 중상위권 대학에 걸쳐서 교대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서울권 학생들이 교대에 대한 선호도가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같이 교대까지 지원 전략에 포함을 시킨다면 저희가 교대의 특징도 알아야 될 테고요. 그 교대의 모집 인원도 그룹별 인원에다 포함을 시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 있는 학생들도 교대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같이 넣어서 저희가 좀 살펴보아야 할 텐데 교대의 특징은 가장 큰 게 이겁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자, 반영지표가 다른 대학들이 서로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내가 교대를 지원할 때 어떻게? 나한테 유리한 반영지표를 반영하는 대학을 좀 찾아주실 필요가 있고요. 나머지 특징들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 고려를 좀 해드리고 싶은 건 요거죠. 수학 가형과 과탐의 가산점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주로 이제 5%. 그래서 각각 수학 가형에만 5%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수학 가형하고 과탐에 각각 5%씩 반영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각각 5%씩 반영한다라는 건 그만큼 자연계 학생들이 합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겠죠. 실제로 이제 표본을 잡아보면 합격자 중에서 자연계 학생들이 교대에 진학했던 그런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이렇게 수학 가형과 과탐에 가산점을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할 인문계 학생들은 합격자들의 풀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부분 나군 모집인 거 아시죠? 그래서 나군 쪽에서의 경쟁률이 좀 약하다라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영지표에 따라서 저희가 대학을 한번 좀 분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중상위권까지는 같은 반영지표를 활용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중위권 대학부터 그 다음에 인서울에 있는 대학은 반영지표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라는 거. 자, 화면을 통해서 계속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반영지표에 따라서 대학을 구분해 봤는데 이 중에서 상위권 대학은 똑같은 반영지표를 써요. 대부분 다 요거죠. 그런데 이제 중위권 대학부터는 이렇게 혼재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건대 동대처럼 표준 플러스 변표를 활용하는 대학이 있고 세종대, 그 다음에 표준 점수만 활용하는 홍익대, 그 다음에 백분위를 활용하는 숙명여대. 그러면 이 성적대에 있는, 이 점수대에 있는 학생들은 내가 표준 점수가 더 유리한지, 그 다음에 백분위가 유리한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유불리를 따져보시고 좀 더 유리한 그런 대학에 지원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느냐? 이런 데서 이제 나오게 되죠. 올해 가채점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살펴드릴 텐데 사회문화는 지금 만점을 맞았을 때 71점이고요. 세계지리는 65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회문화가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되고 세계지리가 쉽게 출제된 거죠. 그래서 원점수 45점일 때 사회문화와 세계지리의 표점과 백분위를 비교해보면 표점은 6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백분위는 16점이 차이 나죠. 그러면 요 경우에 45점을 맞았다라고 했을 때 세계지를 선택한 친구는 어때요? 백분위에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백분위가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백분위가 절대 유리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 학생들은 표점을 반영하는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표점의 차이는 적지만 백분위의 차이가 큰 것 보실 수 있습니다. 자연계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점의 차이보다는 백분위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벌어지죠. 그래서 쉬운 과목에 있어서 내가 점수를 못 받으면 당연히 백분위에서 불리하다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대학을 선택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자, 상위권 대학에서는 왜 이게 더 덜 필요하냐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제 과목마다 유불리가 발생을 하니까 변표 점수를 쓰게 되죠. 그러면 이건 아직까지는 대학에서 변표 점수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거를 가지고 한번 볼 텐데 지금 이렇게 보면 만점에 따라서 65, 65, 65, 65를 주는데 건국대 같은 경우는 68.94를 줘요. 그러면 건국대가 훨씬 더 사탐을 중요하게 본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100분이 100하고 96의 차이를 보시면 서강대 같은 경우는 0.48점밖에 안 돼요. 그럼 내가 탐구를 못했다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크게 불리하지 않죠. 건국대 같은 경우는 2.15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탐구를 잘했다면 물론 서강대하고 건국대가 이렇게 비슷한 수준의 대학은 아니지만 어쨌든 변환 표준 점수를 썼을 때 조금 더 유리한 대학을 찾아서 가는 게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급간 차이를 살펴두시면 이 대학의 탐구의 중요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서강대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탐구가 반영 비율도 약하지만 급간의 점수 차이도 적기 때문에 서강대는 탐구를 조금 못해도 내가 다른 영역을 잘하면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과탐입니다. 과탐을 보니까 만점 쪽에서 아까 사탐하고 좀 다른 모습이죠. 성균관대 68, 한양대 67, 중앙대 68, 68, 68. 서강대는 66이지만 다른 대학은 68까지 올려줬습니다. 이유는 아시겠죠? 사탐보다 과탐을 대학에서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탐의 표점 만점, 그러니까 변환 표준 점수 100분이 100에 대한 점수를 높게 부여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극간의 점수 차이를 보니까 서강대, 인문계는 0.48밖에 안 되는데 자연계는 2.39예요. 그러면 역시 서강대도 사탐보다는 과탐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반영하겠다라는 의도를 읽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변표 점수를 확인하시고 변표 점수로 바꿔야지만 자신의 점수가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 가형 선택자. 지금 학생 수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가형, 나형 다 줄어들고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가형 선택자들은 왜 우리가 인원을 좀 살펴봐야 되냐면 가형 지정 대학이 있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부터 쭉 해서 건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그 다음에 그 밑에 국민대, 숭실대 이런 라인에 있는 대학에서 일부 모집 단위는 가형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형 지정 대학의 모집 인원은 별로 줄지 않았죠.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모집 인원이 지금 약간은 늘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지만 경쟁할 수 있는 학생 수는 줄었어요. 그러면 다른 데는 영향을 좀 덜 미치겠지만 가형 지정 대학에 있어서는 당연히 가형을 선택한 학생 수가 줄어들고 모집 인원은 많이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가형 지정 대학의 끝부분에 있는 대학은 당연히 의미 있는 경쟁자가 줄어들 수 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수학 가형의 점수가 낮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학은 지금 세종대학교인데 세종대학교는 가형을 지정합니다. 대부분. 보시면 저희가 사례 중에서 일부를 가져왔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지금 50, 60대의 100분위를 가지고 있는 합격자들이 제법 들어가더란. 물론 그 친구들이 국어를 잘했으니까 이런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상대적으로 수학 가형 지정대학의 끝선에 있는 대학들은 수학 가형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자신이 낮은 점수를 하더라도 조금은 도전을 해볼 수 있는 필요도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종대학교는 또 다른 특징이 있죠. 다른 대학은 100분위 기준 변환 표준 점수를 쓰거나 아니면 100분위를 그대로 쓰거나 표준 점수를 그대로 쓰는데 여기는 국수는 표준 점수를 쓰고요. 탐구는 100분위를 씁니다. 그런데 100분위를 그대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사례들을 보면 100분위가 상당히 높아요. 탐구의 100분위가. 그래서 이런 특징들도 있더라라는 것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반영 지표에 따른 유불리를 확인하고 많은 학생들이 지원 전략을 세우고 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도 당연히 학생들의 점수를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특징을 잘 살리고 유리한 어떤 그 대학을 골라주셔야 되겠고요. 학생과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도 내 점수를 가장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대학들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울권의 대학에 이제 인서울에 있는 대학 끝자락 대학들과 이제 수도권으로 넘어가면서 교차 지원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차 지원은 인문에서 자연으로 넘어가는 쪽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구분을 하셔야 될 게 이 부분인데요. 수학은 가나를 풀어주지만 탐구에서 과탐을 지정하면 인문계 학생들이 넘어가기 어려운 교차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차 지원이 아니라 이 친구들은 자연계 학생들이 많죠. 그러니까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요. 실질적인 교차 지원은 여기입니다. 수학도 가나를 풀어놔야 되고 탐구도 사과탐을 풀어야지만 인문계 학생들이 자연계로 넘어갈 수 있는 이쪽이죠.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려해야 되실 건 뭐예요? 가산점이죠. 대부분 수학 가형에 10% 가산점을 주는, 또 과학에는 한 5% 정도를 주는, 그 다음에 두 개를 같이 주는 이런 대학들도 있는데 이 가산점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자,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가형에서 4등급을 받고 나형에서 2등급을 받은 친구가 수학 그 가산점, 가형에 부여되는 가산점이 15%라고 했을 때 이렇게 받게 돼요. 그러면 표준 점수에 따라서는 가형, 가산점을 받은 요 가형 선택자가 더 높게 나오죠. 하지만 백분위에서는 나형 선택자가 더 높게 나옵니다. 그건 왜 그렇죠? 표점의 점수 크기가 더 크죠. 그러니까 10%든 15%든 가산점을 받으면 그 부여되는 가산점 폭이 큽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표점을 반영하는 대학에서는 가산점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고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에서는 가산점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학의 어떤 점수대하고도 관련이 있죠. 가톨릭대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있고요. 수학 가형이 10%. 그러면 당연히 가산점의 영향력이 크니까 나형 지원자보다는 가형 지원자가 많고요. 합격자도 가형 쪽이 좀 더 많이 나옵니다. 광운대 수학 가형이 15%예요. 표준 점수이고 당연히 나형 지원자가 합격하기 좀 어려운 구조죠. 국민대는 100분이에요. 하지만 국민대는 전체적으로 과탐을 지정하고 있고요. 나형 선택자보다는 가형 선택자의 합격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나형을 선택하고 국민대를 갈 때는 가산점까지 고려를 해서 지원 전략을 좀 신중하게 세울 필요가 있고요.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100분위를 반영하는데 사과탐을 다 허용해주고 있고 수학 가형의 10%. 서울여대는 이제 가형과 나형의 합격자들이 다른 위에 지금 여기 표시했던 파란색 대학들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많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모집인원 분포에 따른 군별 지원 조합을 찾는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학생의 점수대가 이렇게 상위권 대학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 가군과 나군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가군에 서성한 대학을 지원한 학생들이 나군에서 어느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지 이 경우에 본인의 점수가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나군에서는 고려대하고 연세대 쪽을 지원할 수 있고요. 점수에 아주 여유가 없거나 아니면 조금 내가 좀 부족하다 아니면 불안하다 싶은 경우에는 그냥 나는 서성한 정도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나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성한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아니 내가 서강대 성균관대를 쓰지만 점수가 좀 부족해. 그래서 나군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아마 중앙대나 외대를 쓰는 아니면 또는 지방교대를 쓰는 그런 조합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화살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점수가 좀 여유 있는 학생들은 가군에서 서성한을 쓰고 나군에서 연세대 고려대를 그 다음에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거나 내가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상향 지원을 꺼리는 학생들은 가나군 모두 다 서성한 조합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가군에 내가 서성한을 쓰지만 점수가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경우에는 이렇게 나군에서 중앙대나 외대 또는 지방교대를 쓰실 수 있는 이런 조합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합격자들의 어떤 그 추가 합격의 이동을 한번 보시면 아마 서울대를 합격한 친구들이 연고대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빠져나간 자리를 여기서 이렇게 채워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빠져나간 자리를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채워주거나 이렇게 채워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 합격의 흐름을 한번 예측을 해보시면 내가 어느 군에서 소신 또는 상향 지원을 하는 것이 유리하고 올바른 전략인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서강대 성균관대를 추합을 보고 쓰겠다라고 하면 추합이 도는 쪽이 나군에 비해서는 가군 쪽이 많기 때문에 가군에서 소신 상향 지원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점수대이긴 한데 이쪽은 추합이 많이 돌기 때문에 합격자들의 끝선에서 변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예측이 가능한, 점수의 예측이 가능한 추합이 덜 도는 나군 쪽을 선택하겠다 싶으면 그때는 조합이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런 조합이죠. 지금 나군에 서성한을 쓰고 그 다음에 가군에서 중경외시를 쓰는 이렇게 됐을 때의 장점은 뭐냐면 지금 이 아랫선의 대학을 보시면 중상위권 대학은 나군에 비해서 가군의 모집 인원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 교대를 포함하면 이쪽이 더 많지만 교대를 제외하고 나면 이쪽 대학의 모집 인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서강대 성균관대에서 내가 반드시 어디는 붙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이쪽 중앙대나 경희대 쪽에서 안정적인 지원을 잡고 나군에서 서강대나 성균관대를 쓰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군은 최상위권 상위권의 모집 대학이 없기 때문에 이제 중앙대하고 외대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서강대 성균관대를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이 가군과 나군의 조합을 선택한 다음에 다군에서 쓰실 수 있는 대학이 중앙대죠.
그래서 조금 더 과감하게 쓰신다면 서강대에서 가군을 쓰시고 서강대, 성균관대, 나군에서 연세대, 고려대를 쓰시고 그 다음에 다군에서 중대나 외대를 쓰시면 이렇게 그 그룹에 걸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나중에 입시 결과가 좋게 바람직하게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문계열에 이어서 자연계열의 군별 지원 조합 찾는 과정을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의 점수를 받은 학생들을 사례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군에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를 지원한 학생들이 만약에 그 점수대에서만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가군에서는 470명, 나군에서는 215명, 다군에서는 196명입니다. 따라서 이 점수대의 학생들이 위 그룹이나 아래 그룹을 지원하지 않고 가나다군을 모두 다 이쪽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가장 모집 인원이 많은 가군 쪽에서 합격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가군에서 안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군에서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를 지원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나군의 조합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군에서는 이렇게 성균관대나 한양대 쪽에 지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중앙대를 또 지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건국대나 동국대 쪽을 지원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화살표로 표시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합을 찾는 것, 이렇게 조합을 찾는 것, 이렇게 조합을 찾는 것. 이렇게 보면 추합의 흐름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조합은 이렇게 세 조합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이 경우에 그 윗대학, 지금 서강대, 성균관대 이런 상위권, 그 위에 최상위권까지 고려를 했을 때 그 추가 합격자들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쪽에 가군의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나군에서는 연세대하고 고려대하고 이어집니다. 따라서 추가 합격자의 흐름이 이렇게 이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라인은 가군과 나군을 비교했을 때 가군에서 추가 합격의 기회가 더 많아질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 성적을 받은 이 학생들이 윗대학인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를 추합을 보고 노린다면 당연히 가군에서 서강대, 성균관대를 쓰게 될 거고요. 그 경우에는 나군에서 중앙대를 쓰거나 중앙대보다는 이쪽에 상향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대만 놓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조금 더 차이를 벌려서 건국대나 동국대를 또는 홍익대는 숙명여대를, 홍익대는 없죠. 건국대하고 동국대, 숙명여대를 생각하시면서 요렇게 조합을, 요렇게 범위를 넓혀서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가군의 서성안을 선택하는 이런 흐름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 여기에서 빠지는 건 당연히 아랫그룹인 건동홍 라인에서 채워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신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군별 조합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나에게 합리적인 그 군별 조합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은 곰곰이 좀 잘 따져보셔야 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가나군에서 조합을 잡으면 그 이후에 이제 다군에서 조합은 중앙대, 그 다음에 건국대, 홍익대 이렇게 세 조합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에서 조금 더 점수대가 높은 그런 어떤 학생이라면 당연히 요렇게 쓰거나 요렇게 쓰는, 그러니까 가군에서 중앙대, 경희대를 쓰고 나군에서 성균관대, 한양대를 쓰는 조합, 그 다음에 가군에서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를 쓰고 나군에서 중앙대를 쓰는 조합에 이어서 다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죠. 자기가 불안하면 아래쪽에 홍익대를 좀 선택하는 것도 좋을 거고요. 점수에 자신이 있으면 중앙대를 다시 한번 써보는 그런 조합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성향과 그 다음에 생각에 따라서 다양한 조합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내가 어느 군에서 나의 목표는 안정적인 지원이 목표이냐 아니면 추가 합격을 노리는 소신 상향 지원이 우선이냐 이거에 따라서 어느 군에서의 출발을 잡느냐 이걸 생각하시면 다양한 조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합들을 고려하시고 그 중에서 자신의 성향과 생각에 맞는 조합을 선택하시면서 지원 전략 세우시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직한 지원 전략을 위한 조언인데요. 앞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수험생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결실도 좀 높았다고 하죠. 합격선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단순 점수가 아니라 환산 점수로 마지막 최종 점검을 해야 된다는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 군별 점수대별 모집 인원을 비교해서 전략을 세워라.
맨 마지막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전략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보이지 않는 점수를 찾기 위한 노력. 앞서서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영어가 유리한 대학, 그다음에 가산점 10%의 영향력 뭐 이런 것들 설명을 드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점수를 좀 찾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 당장의 합격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이제 대학생활과 미래를 살피는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준비한 그 설명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오늘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간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마무리를 할 시기입니다. 지원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학불의 결과뿐만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힘드셨지만 조금만 더 노력하셔서 전략을 잘 세우신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설명회를 들으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오늘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